지금 과탐 2과목으로 혹시 수능을 치신 분? 과탐 2과목으로.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공무원 과학은 4과목이에요. 4과목.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는 물화생지 영역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뭐 학원가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옛날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 공무원 과학이 들어온 지가 지금 2013년도에 부터 이제 도입이 돼서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죠. 근데 지금 현재의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졸 뭐 다들 알고 계신 얘기죠. 고졸생들의 이런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아마 화생을 선택하셨을 거야. 그죠? 물질? 물질을 선택하셨구나. 이게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이 과학 자연 과목 자체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과를 나왔고 그래도 내가 2과목은 했는데 그죠? 내가 2과목은 했는데 나머지 2과목 그 정도 뭐 조금만 공부하면 되겠지. 그죠? 저도 그런 생각 조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화생지계 사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과학 뭐 한 과목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그래 물리도 한 과목이고 화학도 한 과목이고 사실 다 한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과목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8주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 혹시 기출문제를 조금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구나.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기출문제를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 왔어요. 먼저 보면 내용 자체가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요거 제일 많이 봤잖아요. EBS. 근데 그 내용 이전보다는 조금 어렵고 3전보다는 조금 쉬운 듯 하면서도 낚이기 쉬운 그런 문제가 바로 공무원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 물화생지 영역, 원 영역을 8주 만에 이제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일단 기출 분석 잠시만 좀 볼게요. 일단 뭐 너무 옛날 거는 뺐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 관심이 많으신 분들 2015 교육과정 또 됐죠. 우리가 사실 이 내용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공무원 시험 문제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1부터 이 과정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최근 경향을 보게 되면 문제가 20문제죠. 문제가 20문제고 영역이 4개다 보니까 5문제밖에 안 나와요. 5문제. 근데 우리 물리부터 먼저 보면 지금 최신 트렌드가 상대성 이론이죠. 특수 상대성 이론. 근데 이거를 물리를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일과 에너지는 항상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부분 사실 4단원쯤 되면은 우리 이 부분은 수능에도 막 그렇게 크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었고 뭐 어차피 대학 가면 배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공무원 과학에서는 전 영역이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그냥 허투루 넘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화학 한번 볼게요. 화학에서는 예전에는 인류 문명과 화학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다뤘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화학 식량과 몰 계산하는 부분만 좀 다뤄지고 뭐 인류 문명과 화학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은 조금 안 나오는 추세고요. 여전히 보원자 모형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분자의 구조라든지 산화수, 그다음에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은 뭐 예전에도 중요했었죠. 지금도 계속 중요하고요.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될 겁니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하나씩밖에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 생명과학으로 넘어가면 과학의 탐구에서는 절대
문제가 안 빠지고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생명과학의 꽃이 유전이죠. 세포 분열을 비롯해서 염색체 관련한 문제들. 요즘 최신 트렌드가 그런 건가 봐. 뭐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딱 이렇게 한 단원의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단원들을 다 섞어서 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4단원은 굉장히 좀 쉽게 넘어갔었는데 자연 속의 인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체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라든지 용어 이런 부분들 꼭 암기를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생물이 암기할 게 많아요. 그 다음 지구과학은 지금 지진도 많이 일어났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계속 뭐 화산 폭발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이제 지진 한 건 터지면 시험 문제 100%겠죠. 판 구조론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상 이런 부분도 꼭 나왔고요. 이상하게 올해는 소중한 지구에서 문제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지질이라든지 우리나라 지형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이 한 문제씩은 나왔는데 올해는 빠졌어요. 그렇지만 엘니뇨, 기상 기후 현상 이런 것들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내년에 꼭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듬성듬성 한 번씩 나오고 있죠. 케플러 법칙이라든지 망원경 뭐 분해능 이런 부분들 우리 굉장히 계산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숙지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출 분석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차피 중요한 부분들 다 한 문제씩 나올 거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설명하면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문제 같이 풀이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테스트 월 테스트도 있고 뭐 주간 테스트 내일 아침에 치나? 잘 몰라요. 나도 친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언제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쳐야 되기 때문에 과제를 준비를 해왔어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제를 푸시고 근데 제가 모르고 깜빡하고 답지를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이거를 우리 그 게시판에 올려도 되는지 물어보고요. 해설하고 같이 정답을 게시판에 올리던지 아니면 테스트를 조금 이제 뒤에 친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하면 학원 측에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답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제가 들어와서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에요. 너무 어린 사람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냐. 그죠? 액면가는 여러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마 띠동간 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슬퍼.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일단은 가장 많이 선택을 한 영역이, 화생이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후배들도 화생이 지금 제일 강세입니다. 근데 뭐 특정 지역에는 지구과학이 강세인 때도 있어요. 웃기죠? 일단은 생물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이제 물리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물리를 선택을 하셨던 분들은, 익숙한 내용,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진짜 깊이 영역 1등이 물리야, 물리. 물리를 피하고 싶어서 하기 싫은 지구과학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조금 처음 시작부터 너무 힘들게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니까, 일단 생물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고, 물리를 세 번째나 네 번째 이렇게 넣어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조금 빨리 땡길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목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엄청 많아. 이거를 자 책 한번 펴볼게요. 목차를 보면 생물이 제일 양이 작아요. 생물이 양이 제일 많고 그다음 물리가 지금 보면 목차가 엄청나죠. 근데 이게 작은 소단원으로 굉장히 많이 쪼개놨기 때문에 지금 양이 굉장히 방대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죠. 많긴 많죠.
근데 뭐 물리나 생물학이나 뭐 비슷합니다. 생물이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는 우리 사용하는 이 교재에서는 내용이 제일 작아요. 그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또 만만찮죠. 그래서 일단 오늘 생물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빨리빨리 뗄 거예요. 빨리빨리 떼고 그다음에 화학이라든지 물리, 지구과학은 사실 좀 이것도 역시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아. 외워야 될 게. 일단은 저희 그 한반도 지질이 사실 쥐약이죠, 쥐약.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외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물리도 조금 해야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일단 최대한 시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도를 좀 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생물 세 번째 챕터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과학의 탐구 볼게요. 자,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탐구를 해야 되는데, 탐구는 뭐예요? 연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학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뭘 하나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뭘 하나 주장하려면 증거가 있어야지. 그 증거를 만들려면은 실험을 해야지.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과정, 요 과정은 일단 순서를 외웁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문제를 인식해야지. 근데 문제를 인식하려면 내가 얘를 봐야지. 내가 어느 순간 문득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하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근데 내가 얘를 안 봤으면 그런 의문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찰 및 문제 인식. 이게 이제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다른 애들은 다 동그랗게 생겼는데 얘는 왜 네모나게 생겼는가? 그죠? 보통 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탐구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뭐 길이를 잴 수도 있고, 얘는 왜 다른 애들은 다 긴데 얘는 왜 짧냐, 그죠? 이런 것들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자, 우리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 과학적 탐구 방법에는 연역적 탐구 방법, 기납적 탐구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이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기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증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열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진짜 똑똑한데 고개 까딱까딱거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탐구 설계 및 수행. 자, 탐구를 이제 연구할 걸 설계를 하고 실제로 수행을 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이 또 나오죠.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변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자, 변인들의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독립변인. 자, 독립변인이 있고 그 다음에 통제변인이 있죠. 자,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변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게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조작변인. 자, 독립변인 안에는 조작변인, 통제변인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조작변인은 변하는 거, 통제변인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조작을 가해서 나온 결과가 종속변인 이렇게 되겠죠. 그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탐구를 했으니까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료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자, 근데 결론 도출해 보니까 내가 세운 가설하고 안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설을 수정을 하고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 하나의 개체만 가지고 실험을 하지는 않죠.
그죠? 그 집단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데리고 실험할 건데 양 2마리 데리고, 자 이거는 조작 가한 거, 이거는 조작 안 가한 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양이 원래 이상한 양일 수도 있잖아. 그 수많은 양 중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집단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집단을. 그래서 그 집단들을 뭐라고 한다? 실험군과 대조군. 실험군과 대조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실험군은 말 그대로 내가 실험을 한 거야. 대조군은 내가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를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거. 그래서 대조군이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정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개개인 개체들 간의 개개인의 차이를 조금 이제 무마시키고 이제 통계 처리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쪽에 문제, 자, 15페이지 예상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흡연이 쥐의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설계입니다. 자, 생장 상태, 크기, 뭐 지능이라든지 연령 이런 것들이 유사한 여러 가지의 쥐를 집단 A와 B로 나눴어요. 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눴구나. 그러면 얘네들의 생장 상태가 유사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쥐의 크기, 지능, 연령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이 된다? 다른 거는 다 똑같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고 싶은 딱 요인 하나만 빼고, 그래서 나머지 이 지금 크기, 지능, 연령 이런 것들이 통제 변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집단 A의 쥐에게만 매일 담배를 줬어.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겠네. 그죠? 자, 연기를 이제 3회씩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험을 가했으니까 실험군이 되고, 아무것도 가하지 않은 생제 집단이 대조군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뭐 어쨌든 뭐 결론은 A와 B, G가 이제 미로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B가 아마 짧았겠지, 그죠? 자, 옳은 것만 골라볼게요. 집단이 작으면 신뢰도가 높나요? 믿을 수 있나? 아니, 못 믿지. 커야 믿을 수 있죠. 집단에 의해 미로 통과 시간이 B보다 더 길다면 흡연이 쥐의 학습 능력을 저하시킨다. 그래, 담배 펴서 그런가 아이가. 그죠? 그 다음 생장 상태가 유사한 쥐를 선택한 것은 흡연을 제외한 다른 요인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역시 맞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보면은 2번 문제. 철수가 솔잎과 마늘은 항균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한 실험 과정이에요. 솔잎과 마늘을 5g씩 갈아서 각각 70% 에탄올 10ml에 넣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이제 원과기를 통과시키고 그 추출액을 준비를 한다. 자, 그래서 A에는 솔잎, B에는 마늘 이렇게 떨어뜨리고 C에는 하여튼 뭘 넣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점을 지금 이렇게 떨어뜨려 놨죠. 지금 하얀색 점 있지? 그 점 있는 부분이 세균이 죽어서 하얗게 된 거예요. 점 있는 부분이 세균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A나 B는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효과가 있었겠죠. 뭐 우리 이건 뭐 상식으로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C는 뭐 아마도 효과가 없었겠죠. 그러면 지금 A나 B가 지금 뭐가 된다? 뭔가 조작을 가했으니까 뭐가 됐다? 실험군이 됐고, 그러면 C가 이제 아마 대조군일 건데, 그러면 C에는 뭐 넣어야 되나? 다른 애들 다 지금 솔잎하고 마늘 넣을 때 에탄올 10ml를 함께 넣어줬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잎이나 마늘이 들어가 있지 않은 에탄올 10ml만 넣어야 되겠죠. 나머지 조건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페이지 생물의 특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생물의 특성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모두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니까 뭐 요즘에 뭐 3포 세대다 해가지고 그저 많이 포기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근데 왜 포기하는 거지?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오늘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그죠? 우리 부인도 먹이고, 자식도 먹이고, 못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생물의 특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물론 우리가 이제 종족을 유지하는 특성도 있지만 종족을 유지하기 전에 일단 내가 못 먹고 사는데 종족 유지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그죠? 그래서 개체를 유지하는 특성과 그 다음에 종족을 유지하는 특성,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일단 먹고 살아야지. 점심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 우리 앞에 식당이 있다고 하던데 맛있어요? 갸우뚱인데. 나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자, 우리 그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죠. 그리고 그 영양소들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잖아. 그죠? 그래서 호흡이나 소화 이런 것들은 우리 뒤에서 배울 거지만 물질 대사라고 이렇게 묶어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호흡하고 이런 물질 대사를 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릴 때는 요만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라고 있죠? 생장. 나는 이제 옆으로만 자라. 이제 위로 좀 자라고 싶은데. 자, 생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지? 자극을 주면 반응 안 속네. 우리 다른 좀 어린 친구들은 막 이러면 원장쌤이 온 줄 알고 막 어디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 되는데. 자,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도 있고요. 밖에 굉장히 오늘 덥던데 사실 어제 너무 추워가지고 나 감기 몸살 걸렸었거든요. 안 믿네. 안 믿네. 아니, 나는 이게 너무 속상한 게 내가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너무 좀 아프고 이러면 사람이 좀 연약해 보이고 좀 이럴 때가 있는데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봐. 선생님 화났어요? 왜 화났어요? 화난 게 아니라 아픈 건데, 그죠? 자, 우리 자극을 주면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밖에 날씨가 굉장히 더워도 우리 몸이 막 혈액이 막 끓어요. 그렇지 않죠? 항상성이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개체를 유지하는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종족을 유지하는 건 뭐죠? 자, 생식, 자손을 낳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유전. 어버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 형질들을 물려주는 것, 유전. 그 다음에 적응, 진화. 환경에 적응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뭐. 그래서 적응하다 보면 진화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요 내용들을 이제 생물의 특성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자,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는 뭡니까? 세포.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세포란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식물하고 동물이 조금 다르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중에 조직계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동물체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딱 보면 선생님 뭐가 조직이고 뭐가 기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식물체에는 뭐가 조직계가 있고 그 동물에게는 기관계가 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좀 해놓고요. 그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발생과 생장을 하죠. 발생은 뭐지? 발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났어. 수정란이 됐죠. 근데 그 수정란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그 수정란이 매일매일 막 이만큼씩 자라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세포의 생장 없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세포의 수 자체만 늘어나는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을 우리가 이제 발생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개체가 돼가는 과정이 이제 발생이고, 그 다음에 발생을 해서 어린 개체가 자꾸 이제 커 나가게 되면 생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고드름이 길어졌다고 해서 생장은 아니다. 왜냐? 고드름은 생물체가 아니니까. 생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생물의 특성이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물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는 뭐죠? 물질대사.
자,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는 화학반응이에요. 화학반응. 화학반응인데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생물체 몸 안에서. 생물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을 물질대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크게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화작용은 뭔가 합하는 거, 이화작용은 나누는 거. 그런데 이 물질대사는 항상 이 세 글자가 같이 움직여.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에너지 대사. 그래서 동화작용은 이 에너지를 뭐 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흡열 반응. 흡열 반응.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발산이 되기 때문에 발열 반응.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뭐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뭐 소화를 시킨다. 호흡을 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이 물질 대사에는 두 글자가 따라다닙니다. 단백질이 주 성분인 효소. 효소가 뭘 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걸 낮춰주죠. 자, 그래서 효소가 항상 영향을 주고 있더라. 자, 거기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그래프가 있죠. 자, 반응물이 반응을 하면 뭐가 돼요? 생성물이 되겠지. 여기가 에너지고 여기가 이제 생성 경로예요. 처음에 반응물이 에너지를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생성물이 에너지가 이만큼이면 에너지 증가했으니까 뭐다? 흡열 반응이다. 반대로 내려가면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물질대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지? 미모사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여기도 나오던데 파리지옥 이런 거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없어요.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나도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이제 가르쳐 줄 때 너무 막 생물 너무 우습게 또 보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막 딴짓하고 이런 애들 내가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파리지옥에 대해서 또 연구를 좀 했지. 그랬더니 이 파리지옥 이 애들이 진짜 엄청난 아이들이라더라고요. 아는가 모르겠네. 얘네들이 사실 얘들 식물이잖아. 식물이면 광합성에서 먹고 살아야지 왜 파리 같은 거 잡아먹고 사노? 맞지?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이유가 있더만. 너무 불쌍한 애들이야. 걔네들이 사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척박해서 보통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쭉 흡수해야 되잖아. 근데 환경이 너무 척박하니까 땅에 흡수할 단백질 원료가 되는 재료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리나 뭐 이런 벌 이런 곤충들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거였어요. 안타깝지? 너무 불쌍해. 근데 내가 더 불쌍해. 자,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 환경의 변화를 감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우리도 그 눈에다가 후레쉬 비치면은 동공 반사 이런 게 막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항상성, 가장 대표적인 게 삼투압, 혈당량, 체온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자, 생물은 또 이제 생식과 유전을 하죠. 자손을 남기는 게 생식, 어버이의 형질을 물려받는 게 유전. 근데 이 생식이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있어요. 무성생식은 암수생식 세포 결합이 없으니까 어버이랑 어때? 똑같아요. 근데 유성생식, 우리는 다 유성생식이죠. 개, 호랑이, 고양이 맞죠? 이런 애들 다 지금 유성생식이야. 암수 구분 있고 교미해가지고 나오면은 다 이거 유성생식이거든요. 근데 형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예를 들어 뭐 형이랑 나랑 똑같이 생겼나? 복부신가? 아니죠. 조금 다르지. 근데 우리 언니랑 나랑 똑같이 생겼다.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나가면 세자매야, 세자매. 자, 그래서 이 유성생식은 장점이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무성생식은 어때요? 똑같은 거 밖에는 못 만들죠. 분열법 같은 애들은 뭐 세균 아메바 이런 애들이 있었고, 출합법은 히드라, 산호라든지 효모, 영양생식은 영양기관으로 번식하는 뿌리주기 잎 뭐 이런 걸로 이제 번식하고요. 포자법은 버섯, 곰팡이. 환경에 적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6번. 생물은 적응과 진화를 한대요. 적응하고 진화를 한다. 자, 근데 지금 보면 벌레잡이 식물 아까 나왔었죠? 척박한 환경 때문에 뿌리로 양분 흡수가 안 돼서 지금 2%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사막여우, 북극여우가 있는데, 어린 왕자의 사막여우 나오죠. 난 너무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눈이 쪽 찢어져가지고 조금 못되게 생겼네. 자, 우리 사막여우 굉장히 몸집이 작죠. 근데 북극에서 오는 여우는 되게 뚱뚱해. 곰처럼 생겼어. 왜 이렇죠? 이게 물질 대사하는 양차예요. 그러니까 우리 뚱뚱한 사람들, 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뚱뚱한 사람들은 옆에 가면 막 열기가 막 느껴져. 여름에 더 싫어. 걔도 물질 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발열량이 많겠지. 그죠? 근데 사막여우는 덩치가 작지? 그러니까 열 발생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귀처럼 이런 면적은 어때요? 열을 발산할 수 있는 표면적은 굉장히 넓지? 그래서 열 발산은 많이 하고 열은 조금만 만드는 거. 북극여우는 귀나 이런 말단 부위 굉장히 작죠? 열 발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발생은 많이 하고 뚱뚱하고 발산하는 거는 줄인다.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5페이지 잠깐 보면 바이킹호의 생명체 탐사 실험이 나오죠. 자, 요거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체 있으면 뭘 해야 돼?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하면 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면 뭐라도 하나 하면 뭐 있다. 생명체 있다. 그죠? 자, 근데 사실 뭐 화성 토양에 생명체 있나요? 없죠. 없는데 그거 실험으로 이제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거기에 보면 이산화탄소의 14라고 표시해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통 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얼마? 12조. 근데 14라고 돼 있는 거는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 그래서 일부러 다른 이산화탄소하고 구별되게끔 표시를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만약에 이거 이용해서 광합성 했으면 만들어진 포도당에는 이 탄소 들어가 있겠지. 그러면 이 탄소가 들어가 있는 포도당을 검출하면 되잖아. 나왔다. 했네. 동화작용 했네. 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그 실험이거든요. 근데 빛을 막 비춰줬잖아. 광합성 하라고. 동화작용 하라고. 자, 근데 결과가 어때요?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 밑에 보니까 막 뭐 이상한 촛불 같은 게 막 켜져 있지. A에 보면.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만약 유기물임 이걸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토양 속에 남아있겠지. 그러면 가열하게 되면 그거 타서 도로 뛰쳐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려고 지금 밑에 가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유기양분을 넣었어요. 그죠? 탄소 14짜리 탄소를 넣은 유기양분을 넣어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역시나 14짜리 탄소가 들어가 있는 기체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화작용을 했으면 이 탄소가 14짜리가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C 실험은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 호흡했으면 이 안에 공기 조성이 어떻게 될 거다, 달라질 거다. 요거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쭉 넘어가 보면,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쯤에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2번까지는 했고요. 자, 17페이지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토끼풀이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낮은 온도에서는 자신의 세포를 손상시킨대요. 그러면 추운 데 사는 애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면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는 1월 평균 기온이 동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대. 그래서 독성 물질을 축적하는 토끼풀의 비율도 동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그렇죠. 적응했습니다. 환경에 적응했죠. 정답은 2번이에요. 첫 번째는 뭐다? 자신을 닮은 개체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생식. 엄마가 종록생명이면 아들도 종록생명. 요거 유전된 거죠. 자, 요거 우리 유전할 때 요거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 100%죠. 반딧불이는 체내 화학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낸다. 요거는 물질 대사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19페이지 5번 문제.
자, 지금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설마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죠?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왜 만들어지죠? 단백질이 이용이 되면서 분해되면서 발생한 독성 물질. 그러면 이거 나눈 거니까 무슨 작용? A는 이화작용. 자, 그래서 ATP 에너지가 발생했고요. 단당류,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애들 아주 작은 단위체죠. 이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동화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B는 동화작용. 자, 과정 A는 이화작용이다. 맞죠? 니은은 소화, 세포, 호흡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B에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나요? 아니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요거는 그 동화작용이니까 이화작용에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정 B는 식물에선 일어나지만 동물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다 일어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별로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렵죠? 그렇죠. 지금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지금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뒤로 가면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야. 어떤 애들이냐면 얘는 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생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 애들이 누군가요? 바로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생물체의 특성도 있고 무생물의 특징도 있거든. 그러면 생물적인 특성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얘네들은 뭐가 있다? 유전물질이 있다. DNA든 RNA든 뭐 DNA 갖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고 RNA 갖고 있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어쨌든 뭐든 유전물질이 있어.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유전물질이 있으니까 종종 유지할 수 있겠네. 그죠? 물려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물질 대사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유전물질이 막 변해. 그래서 돌연변이 가능해요. 우리 지금 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약이 없죠? 그죠? 아는데 자꾸 먹게 돼, 약을. 그죠? 사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행하는 인플루엔자가 있잖아. 그 해마다. 왜냐하면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생물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단백질 껍질이랑 핵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포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일단 뭐 유전 물질 들어있는 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포막도 있어야지. 그리고 이 안에 뭐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도 있어야 되죠. 자,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결정으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어요. 결정으로 딱 추출해서 이거를 다른 데다가 또 쓱 바르면 감염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효소를,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하긴 하는데 내가 효소를 못 만드니까 뭐 해야 돼? 기생해야죠. 스스로 물질 대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는 또 무생물적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실험이 나오죠. 이 실험이 담배 모자이크 병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이 담배라고 하는 작물이 막 시름시름 알아서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죠. 도대체 이 병을 일으키는 게 뭐냐. 근데 세균 여과기를 통과해 보니까 이게 막 통과해. 이거 이제 뭐 그 아돌프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걸 실험했는데 세균 여과기를 막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세균보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죠. 세균보다 더 작은 이런 미세한 존재가 있더라. 그래서 그 추출한 거를 갖다가 식물한테 담배 잎한테 딱 발라주니까 어떻게 됐어? 감염됐어. 자, 그래서 살아있는 담배 잎에다가 바르니까 감염됐습니다. 근데 죽은 거에 바르니까 어때요? 감염 안 돼.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한테만 기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포의 형태는 아닙니다. 증식은 가능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 그 7페이지 가운데 보면 제일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애인데요.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인데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지금 그 생활사를 보게 되면 일단 세균을 감염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게 해요. 그래서 자손을 계속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 생물체의 구성 체계로 가게 되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 단계예요. 근데 자, 잘 들으세요.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 때도 이거는 궁금했는데 차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물어보지 못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지금 고3들도 이게 구분 안 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조직을 이루는 아이들, 이 세포들은 다 똑같이 생긴 세포일까요? 잘 모르겠죠. 다 똑같은 세포예요. 똑같은 세포. 자, 우리 세포 다음에 조직이란 단계가 오죠. 조직에 어떤 게 있지? 자, 조직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8페이지에 나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그죠? 뭐 골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 게 뼈 안에 있는 게 결합 조직 이런 거예요. 근육 조직, 신경 조직, 표피 조직, 해면 조직, 뭐 물관 조직 이런 거 있죠. 항상 이런 거를 외울 때는 뒤에 조직을 같이 붙여. 그러니까 이름을 앞에 두고 뒤에 얘가 어떤 그 상태인지를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탈조직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뒤에다가 항상 이름을 같이 붙여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조직은요, 똑같은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그 어떤 단위를 만든 게 조직이에요. 그럼 기관은 뭐지? 기관은 일단 지가 독립적으로 생겨야 돼.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생기고 어떤 지 독립적인 그런 기능까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피부에 있는 피부 조직이 있습니다. 자, 피부 조직이 지 혼자 일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죠? 위는 어때? 위는 지 스스로 일할 수 있나? 막 쪼물쪼물 연동 운동도 하고 맞죠? 분절 운동도 하고 막 하잖아. 그래서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독립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기관이고, 똑같은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8페이지 보면 순서대로 짝짝짝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이름 뒤에 뭘 붙여라? 조직계, 뭐 기관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외우도록 합니다. 기관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순환계가 나와 있지만 호흡계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합해지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구조로 가볼게요. 세포의 구조. 우리 지금 그 세포의 구조에서 일단 기본적인 우리 세포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좀 빨라서 힘들죠? 아니에요. 재밌어서 잘 따라오나? 그건 아닌가? 자, 어쨌든 우리 세포라고 하는 애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세포로부터 또 만들어지죠. 생물 그 종속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물이 있어야지만 그런 생물들을 우리 아까 뭐라 했죠? 생식. 그죠? 생물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세포의 구조를 보면 크게 원형질과 후형질이 있어요. 원형질과 후형질. 원형질은 원래 있었던 거. 후형질은 후에 만들어진 거. 원형질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원래 있는 건 뭐지? 일단 핵. 원래 있어야지. 나중에 만들어지면 안 되지. 처음부터 있어야 먹고 살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뭐 엽록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이건 해당하는 애들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 세포벽, 그죠? 이런 것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세포 소기관들, 뭐 세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세포벽은 안 됩니다. 이런 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형질은 나중에 살다 보니 만들어진 거. 액포라든지 아니면 세포벽.
자, 에코는 주로 이제 좀 늙은 세포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로 노폐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분이라든지 뭐 노폐물, 색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식물 세포에 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물 세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포벽은 식물 세포한테만 있죠. 자, 요거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 자, 그래서 지금 그 원형질은 원래 있는 거고요. 생명활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후형질은 그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활동이 일어나진 않고 나중에 만들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그 구조들을 보니까 원형질은 핵이랑 세포질 이렇게 다시 나뉘죠. 자, 핵 안에는 핵막이 있고 인, 염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염색사는 이 사자가 뭔 사자지? 실사자죠. 그래서 실의 형태로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고 세포질은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이 있는데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고요. 리소좀은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후형질은 이제 세포벽, 액포,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함유물, 그러니까 노폐물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 9페이지에 보면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비교가 있죠. 요거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 안에 좀 구조들이 비슷비슷하지만 동물 세포들은 좀 동글동글하고 식물 세포들은 좀 각이 많이 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 세포한테만 있는 게 있죠. 엽록체, 세포벽. 액포는 동물 세포한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식물 세포한테만 있다라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동물 세포한테 이제 중심립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중심립은 별거 아니에요. 그 세포 분열할 때 그 나타나는 뭐 방추사를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중심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 비교하는 것까지 했고 세포의 이제 구조와 기능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